동유럽과 북아시아에 걸쳐 있는 연방제 국가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토의 절반이 숲과 동토로 이루어져 대부분의 인구는 유럽과 인접한 서부 지방에 거주합니다. 수도는 모스크바. 요새안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크렘린궁은 모스크바 강가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붉은 성벽에 둘러싸인 건물 안에는 각 시대별로 크고 작은 9개의 궁전과 성당, 탑이 존재합니다. 이 웅장하고 거대한 크렘린궁으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린이궁.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러시아의 대통령 관저 크렘린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전에 크렘린궁에 대해서 사회사적으로 도움 말씀 주실 안창모 교수님, 그리고 정치사적으로 관련한 이야기 해주실 김성조 교수님,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창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러시아의 건축물 하면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한 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테트리스 할 때 나오는 궁, 그리고 그렇죠. 동화 속에 나오는 궁. 정말 저게 실제 존재할까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그 궁 이미지요. 그게 러시아에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러시아 건축물에서 뭐 환상의 나라 또는 미지의 세계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우리와는 적성 국가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의 실체를 우리가 알 길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만든 테트리스의 배경에 대해서 저게 현실 속의 사회주의 국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동화 속의 장면이어서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저희처럼 냉전 시대의 러시아 모습, 소련의 모습이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항상 붉은 광장이라고 하는 다소 조금 정치적이지만 공포감까지 주는 단어가 보이는 장면이 TV 화면에 비칠 때 바로 그 옆에 테트리스에나 나옴직한 그러한 아주 화려한 색채의 성당, 네. 아라비안 나이트에나 나올 것 같은 성당, 예. 그런 모습이 옆에 있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건물이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있다는 거죠? 제가 못 가봤지만. 그럼요. 크렘린궁을 딱 바라보면은 예. 그 건물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함께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세트처럼 하나의 전경에 눈에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건물의 이름은 뭔가요? 그걸 성 바실리 성당으로 러시아 정교회 건물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새삼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계 건축 양식을 다 품고 있는 게 러시아의 건축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도 있지만 회교도 있고, 네. 동쪽으로는 우리나라하고 한반도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니까 당연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세계의 건축 문화를 다 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 건축 양식, 구성 어떻게 되나요? 사실 먼저 크렘린궁을 보면은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스크바 강변에 있습니다. 옛날에 크렘린궁은 일종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 강을, 자연주로 존재하는 강을 해자처럼 방어용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강가에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크렘린궁 옆에 있는 모스크바 강은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파리 그러면 익히 알고 있는 세느강이 있죠. 예. 세느강 정도의 폭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개울이네요. 개울. 그렇죠. 우리로 보면 예. 네, 굉장히 정감 있는 그런 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옆에 이제 길게 늘어진 붉은 색채의 장벽이라고 할까요? 벽체가 가장 인상적으로 펼쳐져 있고 그 위에 희끗희끗 또는 붉고 화려하게 솟아있는 건물들의 모습이 크렘린궁의 경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크렘린이란 말 자체도 사실 요새 속의 도시다라고 하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네. 그런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와 공간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 러시아는 오랫동안 그 외침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우리보다 그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13세기에 몽골의 침략까지 받아서 폐허가 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보다 더 튼튼한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어졌던 성체가 이게 석회암, 돌로 만들어진 성체로 바뀌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외적을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또 그 이후의 삶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체를 굳건히 쌓고 네. 그 안에 크고 작은 건물들을 지으면서 오늘의 그 크렘린궁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크렘린궁 할 때 러시아 크렘린궁을 앞서기 전에 크렘린궁 이전에 예.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유명한 황제가 있죠. 그것도 여성 황제. 예카테리나 대제라고 불려지는. 예. 예전 역사 시간에 막 그 단어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 예카테리나 시대에 예. 사실은 그 대규모로 증개축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그 크렘린궁에 큰 틀이 마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러시아의 역사 속에서 크렘린궁이 어떠한 그 도시적 요새적 성격을 가지고 변해왔는가를 보는 것은 러시아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크렘린궁 하나만 두고 설명을 해도 러시아의 전체 역사가 쭉 훑어질 만큼이라는 거죠. 제가 좀 얘기를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그 고전주의 건축, 서양의 역사주의 건축 양식으로만 설명되는 크렘린궁이지만 사실 크렘린궁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아주 초현대적으로 지어진 건물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크렘린궁 안에 또 다른 크렘린궁이라고 이름을 붙은 건물인데요. 예. 그것은 1961년에 그 스탈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집권한 후르츠초프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규모 회의장의 경우는 무려 6,000명을 수용하는 그 회의장이에요. 예. 6,000명을 수용할 정도면은 사실 지금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일 텐데 건물의 전체 매스가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런데 크렘린궁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다지 큰 궁이 아니거든요. 예. 아마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궁에 속할 텐데 그 궁 안에 세종문화회관의 2배 정도 되는 건물이 있다라고 치면 굉장히 언밸런스해 보이겠죠. 그렇죠.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렘린궁이라는 대회의장은 건물의 절반 이상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높이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들도 알았던 거죠. 대규모 건물은 필요한데 주변의 역사적인 경관을 훼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건축가가 역사적인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네. 그 당시에 후르시초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축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크렘린궁을 봐도 러시아의 역사 여러 가지를 훑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적다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되는데 저만 해도요. 예전 그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소련이라 했던 그 이후의 러시아의 모습도 근 70년간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었을 텐데 제가 거의 아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정치 형태가.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모습과 실제 돌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원 정부제 혹은 준 대통령제라고 해서 사실은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좀 많이 나눠 갖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상당한 권한을 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총리와 나눠 가지게 되고요.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의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회가 또 이 총리와 내각을 해산시킬 수도, 불신임해서 해고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대항해서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서로 견제가 가능한. 네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운 옐친 대통령이 뭐 그닥 훌륭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뭔가 뭐 잃어버린 자존심을 세워줄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게 푸틴이었죠. 푸틴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워낙 큰 인기를 끌다 보니까 지금 푸틴이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최근에는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자기가 12년을 더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종심 집권이 가능하도록 네. 그렇게 헌법을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국민들의 저항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푸틴의 인기가 꽤 높기 때문에 이 혼란한 정치를 바로잡아줄 푸틴에 대한 기대가 아직까지는 꽤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 그렇군요. 크렘린궁의 역사가 무려 14세기부터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본 여러 관저 중에 가장 오래된, 가장 역사가 긴 관저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크렘린궁 안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사를 짚어볼 수 있다면서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사실은 크렘린궁이라고 부른 이름, 크렘리라는 이름이 1331년부터 등장한다고 하니까 네. 그 기원으로 따지면은 아마 대통령이나 총리 관저 중에서는 아마 가장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때의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러시아는 그 대국이긴 했지만 주변의 여러 나라로부터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몽고로부터 그다음에 저기 프랑스로부터 나중에 근대에는 히틀러한테도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된 건물들이 남아있을 여지는 많지 않았고요. 오늘날의 러시아의 크렘린궁을 만든 그 기본은 야카테리나 대제가 만들었는데 네. 그 건물들도 사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략 때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렇군요. 다시 중건되긴 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관저가 14세기의 건물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예. 역사는 그러한 14세기 역사 가진 터에 아마 그 19세기, 20세기의 역사가 덮어져서 오늘의 관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오랜 기간 침략을 받아왔고 그 터는 유지가 되지만 계속 건물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러시아 어떤 선거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비슷하게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당선자가 되고 없을 경우에는 최고로 많이 표를 얻은 사람 2인이 결선 투표를 치는 형식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푸틴이 항상 50%를 넘기기 때문에 그냥 1차 선거에서 바로 그렇죠. 결정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고 있고요. 예.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하원을 이제 자기들 러시아에서는 그걸 두마라고 부르죠. 그 두마 선거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1인 2표를 가지게 되고 한 표는 이제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투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소선거구제로 해서 당선자가 결정이 되고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례대표의 그 방식에 따라서 권역별로 되어 있고 거기서 당선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가 구소련으로 칭하던 그 러시아가 지금은 또 이렇게 저렇게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변천사 이런 걸 조금 한번 훑어볼까요? 네,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가 1917년에 이제 레닌에 의한 공산혁명으로 시작이 됐죠. 그 과정에서 이런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함께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걸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개의 자치공화국들이 존재했죠. 하지만 사실상은 상당히 크렘린에 의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였지만 형식적으로 이런 자치공화국들과의 관계를 연방제라는 틀 속에서 묶어냈습니다. 그것들이 잘 유지가 되었지만 우리가 1989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대혼란이 오고 먼저 발트 3국에서 이제 우리는 떨어져 나가겠다 이러면서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1991년에 가면서 소련에서 쿠데타도 일어났었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공화국들도 이제 독립된 국가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국가들끼리 뭔가
예를 들어서 소련 안에 재산도 가지고 있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우리가 같은 나라였는데 뭐 떨어져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 발전도 같이 해보자 해서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형태로 해서 느슨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는 아니고요. 네. 거기에는 한간의 틀거리고 실제의 주권은 그 밑에 있는 개별 공화국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약간은 개별 국가로 이제는 봐야 되는 네네. 거죠. 네. 자, 다시 이제 크렘린궁으로 돌아가서 한 해에 이 크렘린궁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17년을 기준으로 봐도 127만이 됐다고요. 인기가 상당한 것 같은데 그만큼 접근성이 좋은 건가요? 그렇죠. 저만 해도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의 방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한데, 저는 사실은 학창 시절을 그 냉전이 한참이던 시절에 학창 시절을 다녔기 때문에 크렘린궁이 있는 붉은 광장,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각인이 돼 그렇죠. 있었죠. 네, 냉전적 사고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데, 근데 막상 모스크바를 가보고 크렘린궁을 바라보고 그 옆에 바실 성당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소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소련은 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주의 정치가 남아있긴 하지만 경제로 보면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어서 옛날의 모습을 지금 찾아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의 모습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아마 오히려 깜짝 놀라서 여기가 이런 나라였어?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크렘린궁이 오히려 또 반전의 효과도 있어서 관광객들한테는 더 매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 크렘린궁의 건축 양식이나 구성은 어떤 식으로 펼쳐지나요? 사실은 크렘린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전에 그 고전주의 건축이 주를 이루다가 스탈린 시대 때 현대 건축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여전히 전체의 분위기는 유럽의 역사주의 건축 양식이 지배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크렘린궁과 함께 좀 더 소련의 변화를 좀 더 보려면은 그 크렘린궁 바로 옆에 있는 그 주변의 도시 환경을 보면 더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사회주의가 한참 고조를 이룰 때는 무조건 크고 자랑스러울 만한 건축을 짓는 것이 소련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언덕을 깎아내고 대규모 호텔을 지었었는데 네. 이제 뭐 역사 도시 재생 뭐 이런 것들도 소련에서 부는지 모르겠는데 그 거대한 호텔을 철거하고 이게 무너진 언덕을 다시 재건하면서 땅을 다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 그 언덕을 재건하는 그 밑에다가 대규모 콘서트를 만들고 예. 그 위에다가는 사람들이 녹지와 함께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문화를 품은 그런 공원을 만들어 놓은 크렘린궁과 붉은 광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문화적으로 재편이 됐다.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그 모스크바 크렘린궁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딱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가 크렘린궁을 통해서 한번 러시아 역사를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크렘린궁이 역사상으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크렘린궁은 동토의 제국으로 상징되었던 러시아, 소련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죠. 네. 몽골 침략에서부터 프랑스, 그다음에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큰 침략이 있었지만 예. 그 침략으로부터 그 러시아를 지킨 것은 그 러시아 국민도 있지만 사실은 동토의 제국의 상징인 러시아의 추운 겨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중심에 모스크바가 있고 크렘린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바로 그래서 크렘린궁은 러시아가 겪었었던 그 역사 속의 험난한 그런 세월을 아주 상징하는 그 러시아 역사의 그 자체를 보여주는 현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언젠가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말씀해 주신다면요, 교수님. 네.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해체가 되고 나서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었던 그 크렘린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개혁을 해서 그걸 잘 이끌어 나가야 되고, 다른 한측으로는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네.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상당히 불완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크렘린에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잘 달성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일입니다. 네. 러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알아갈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또 새삼 하게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창모 교수님 그리고 김성조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계 정상의 집, 러시아의 대통령 관저 크렘린 궁으로 다녀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정상의 집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